2024년 국가직 7급 대비 행정학 모의고사 제3회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행정학의 발달 과정, 최근까지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문별로 보면 가에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저서를 남겼죠. 리바이어던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각자의 그 인간성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모두 자기 삶의 중심이 된다. 즉 거기서 나온 것이 개인적 권리만을 주장을 하게 되죠.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전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가지문에 해당하는 것은 1651년이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오스본과 게벌러가 기업가적 정신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료제 정부하고 기업가적 정부는 다르죠. 기업가적 정부는 그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그러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차이가 정부의 역할에서 나옵니다. 이 정부의 역할이 관료제 정부는 노적기였죠. 기업가적 정부는 방향 잡아주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신공공관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는 게 있었죠. 그게 블랙스버그 선언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블랙스버그 선언은 1987년에 나온 것이죠. 블랙스버그 선언에서는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관료들에 대해서 너무 필요 이상의 공격을 하지 마라. 그리고 시장이 결코 만능이 아니니까 정부는 반드시 개입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블랙스버그 선언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본과 게벌러의 이것은 1992년이 되겠습니다. 가에 보면 리거스입니다. 리거스가 사랑방 모형을, 즉 살라 모델, SALA, 살라 모델을 제시를 했죠. 살라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국의 행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 모형, 그리고 사랑방 모형, 또 사무실 모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리거스는 1964년이 되겠고요. 라에 보면 이제 할레 대학의 관방학과가 설치된다. 1727년에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에 만들어진 거죠. 1727년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마에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로포지션 13. 프로포지션 13의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세금 좀 그만 많이 안 되겠다 이런 주장이었죠. 즉 재산세, 과세 권한을 축소하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78년이 되는 거죠. 시대 순으로 바르게 연결하면 1번이 가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다, 그리고 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 역대기인 이론입니다. 적절한 것은 돼 있죠.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장 민영화를 하게 되면 시장 경제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민영화를 통해서 정부의 지분이 다수 국민에게 너무 지나치게 분산이 되면 그러면 대주주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있는 것은 다수의 소액주주만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그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어렵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리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역대리인 이론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적합한 민간업자, 즉 그게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죠. 적합한 민간업자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영화가 된 후에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한다. 이런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역대리, 민영화에 대한 역대리인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한번 보시면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서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 적절한 것은 바로 답은 질문 1이 되겠습니다.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도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한다. 방금 말씀드린 역대리인 이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 적절한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 맞다, 틀리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면 중요한 내용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그런 공기업들이 있겠죠. 민영화하게 되면 지나치게 경쟁 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익이 없다. 맞다, 틀리다 판단해 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지나친 경쟁 체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익이 없다. 충분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답은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방금 읽어드린 데서 시장성이 큰 서비스를 다루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 경제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민영화의 실익이 높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2번 문제에 보면 적절한 것은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2번에 보시면 민영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부 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민영화 문제점이지만 역대리인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 아니에요. 근데 2번 지문을 말하는 것이 바로 황금주라고 그럽니다. 돌을 보기를 황금 이런 식으로 제가 잘못 말했죠.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봐라 그런 내용이죠, 그죠? 예, 황금주입니다. 황금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식의 그 지분율에 관계없이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그 거부권을 가진 그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50%에다가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가질 때 거부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황금주의 경우는 한 주만 있어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식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그런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영국이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채택을 했던 거예요. 영국의 그 브리티시 텔레콤이라고 하는 브리티시 텔레콤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금주의 취지는 뭔가 하면 민영화가 불가피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공공성을 가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지문 3번은 역대리로 나오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의 민간이 흑자 공기업만 인수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흑자 공기업만 매각이 되고 다른 공기업들은 매각이 안 되는 형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슈나이드와 잉그램의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구성이론 관점은 뭐냐면 정책 대상 집단을 구분할 때 정책 대상 집단은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실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든다면 자원동원의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데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사회 구성주의에 따라서 한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가 정치적 권력도 강하고 사회적 이미지도 긍정적인 그러한 집단을 수혜 집단이라고 해요. 국가 유공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은 강한데 사회적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 이런 걸 경쟁 집단 혹은 추장 집단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부유층이나 거대한 노동조합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집단들은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그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 권력이 강하다라고 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라서, 그러니까 부유층의 경우에 이기적이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정치적 권력이 약해요. 그런데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인 게 의존 집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혹은 아동 이런 경우에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나 아동은 어떤 정부로부터 자선적인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책 결정자들은 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자원을 소모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적 권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가 정치적 권력도 약하고 사회적 이미지도 부정적인 게 이탈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이탈 집단은 테러리스트라든지 혹은 불법 이민자라든지 범죄자라든지 깡패들 이런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 집단은 정치적 권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도 부정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한다 해도 그런 저항도 쉽게 물리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구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 의제 설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가에 보면 수혜 집단, 사회적 이미지, 긍정, 정치 권력 강한 맞죠? 나에 보면 경쟁 집단 혹은 주장 집단입니다. 부정적, 강하다, 거대 노동자 맞습니다. 다에 보면 의존 집단, 권력은 상대적으로 적다 맞고요. 이미지는 긍정 맞습니다. 장애인 아동 맞습니다. 나에 보면 이탈 집단입니다. 강력한 제재가 허용이 됩니다. 제재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강력히 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죠. 범죄자, 약물 중독자는 맞는데요. 제재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한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의 가나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강하냐 약하냐,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수혜, 주장, 의존, 이탈, 주장 집단을 경쟁 집단 이렇게도 부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범전 앨리슨의 정치 결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슨 이론은요, 뭐를 시사하는가 하면 의사결정을 위한 아주 합리적인 기법, 이것이 고도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수반되는 어떤 정치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됩니다. 이게 한 13일 동안 구소련이 쿠바에 탄도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 벌어졌던 그런 사건에서 형성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의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데 나중에 설명할 세 가지 모형이 전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이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 모형, 조직 모형, 정치 모형, 이 세 가지 모형입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아래 질문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치 모형은 조직 하위층에 적용이 되고 조직 모형은 조직의 상위층에 적용된다. 이렇게 출제가 된다면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정치 모형은 상위층, 조직 모형은 하위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하나 더 질문 드립니다. 조직 모형은 정책 결정이 SOP에 따라 결정이 되고 정치 모형은 타협과 협상에 의해서 좌우된다. 맞나요? 틀렸나요? 답은 맞습니다. 조직 모형은 SOP, 정치 모형은 타협, 협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앨리슨 모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1번은 옳은 것입니다. 정치 모형은 쓰레기통 모형과 일정 부분 공통점이 맞습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매우 비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걸 쓰레기통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치 모형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타협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양자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번이 옳고요. 2번에 보면 정치 모형에서 권력 소재는 하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가 되겠고요. 합리 모형에서는 목표의 공유도가 매우 높죠. 매우 낮다니까 틀렸고요. 다음 4번의 조직 모형에서는 타협이나 행정은 조직 모형이 아니고 정치 모형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래 질문은 맞는가요? 조직 모형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조직 모형은 정책 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렸습니다. 일관성이 강한 것은 합리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은 복식북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복식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서울특별시가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2,000억 원이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차변과 대변에다가 해당 사항을 기재해 보시죠. 차변에 뭐라고 적으시고 대변에 뭐라고 적으십니까? 자, 그것은 차변에는 자산 2,000억 원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 2,000억 원 증가 이렇게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회계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의 발생 이런 게 들어갑니다.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가 들어가고 또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차변에 보시면 비용의 발생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자본의 감소가 여기 차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대변에 아까 제가 수익 발생이 들어간다 그랬죠.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변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복식북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주의에서 채택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내용을 보면은 같은 내용을 양쪽 변에다가 이중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러고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자기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복식북이는 자동 이율 기능하고 자동 산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그 종합적인 재정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자동 이율 기능하고 자동 산출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동 산출은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거니까요. 근데 자동 이율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매 회계연도의 잔액이 다음 회계연도의 기초 금액으로 이율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동 이율 기능이 있고 자동 산출 기능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재정 상태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정보가 제도가 최초로 도입 시행된 게 몇 년도입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최초로 도입 시행된 것은 2009 회계년도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러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그 대상은 뭐가 되느냐? 그 대상은 자, 질문 한번 적어보시죠. 그 대상은 제가 불러드리는 질문이 맞는가요? 일반 회계 플러스 그 다음에 특별 회계 플러스 그 다음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그 대상은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 플러스 그 다음에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렸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고요. 기금은 기금인데 모든 기금입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만이 아니고요. 모든 기금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9 회계년도부터 중앙정부가 도입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다. 꼭 기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자, 1번 재정상태표 다음 2번 재정운영표 3번 현금 흐름표 4번 순자산 변동표 구성요소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무제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합니다. 현금 흐름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질문이 중앙정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국가재무제표라 그래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이 세 가지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재정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 시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시점이니까 이것을 흘러가는 게 아니라 딱 그 특정 시점이잖아요. 그걸 저량의 개념이다라고 해요. 저량의 개념으로서 STOCK, 스톡의 개념입니다. STOCK의 개념이다. 기업으로 보면 대차 대조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재정운영표입니다. 이것은 수익, 비용, 운영의 결과 이걸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특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유량의 개념으로 flow라 그래요. FLOW의 개념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순자산 변동표는 순자산, 즉 자산 마이너스 부채가 되겠죠. 순자산의 정감 내역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복식부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에 보면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인과관계 맞고요. 2번에 보면 감가상각하고 이것은 발생주의에서는 비용 인식 맞고요. 그 다음 3번에 자기검증 기능 아까 말씀드렸죠. 있고요. 4번에 보면 자동 이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재정상태 파악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4번은 알 수 없다 되어 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요. 간략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상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가 얼마 이상이고 500억 원 이상이고 또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얼마 이상인 300억 원 이상인 어떤 사업? 신규 사업.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중앙관수장의 신청에 따라서 직권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대규모 사업 예산 편성에 위해서는 이런 절차에 맞고요. 2번에 보면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해야 된다 맞고요. 3번에 보면 기재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없다 틀렸죠. 직권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을 해서 중앙감사장에게 통보하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0억, 300억, 신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은 민스버그의 조직 모형인데요. 이런 문제는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검토를 먼저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구분으로 나뉘어진다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전략 조직에는 전략 부문이 있고요. 또 핵심 운영 부문, 그리고 기술 전문가 부문, 그리고 중간 라인, 그리고 지원 스텝 부문으로 나뉘어진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주된 인물들을 보면 전략 부문은 최고 경영자, 핵심 운영 부문은 실무 작업자가 되겠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작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높은 작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성이 높죠. 그 다음에 기술 전문가 부문은 분석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라인은 전문 전략 부문하고 핵심 운영 부문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중간 관리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스텝 부문은 인사부서라든지 홍보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기제가 조정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략 부문은 감독에 의한 조정이 됩니다. 감독에 의한 조정이고요. 핵심 운영 부문은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입니다. 작업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줄여서
기술 표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술 표준화. 그 다음에 기술 전문가 부문은 과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입니다. 과업 과정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인데 이걸 우리가 줄여서 업무의 표준화 이렇게도 합니다. 업무의 표준화. 그 다음에 중간 라인 부분은 산출물 표준화에 의한 조정입니다. 산출물 표준화. 그래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술 표준화, 업무 표준화, 산출물 표준화.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스텝 부문은 상호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조직의 유형을 보면 전략 부문은 단순 구조고요. 핵심 운영 부문은 전문적 관료제 구조고요. 기술 전문가 부문은 기계적 관료제 구조고요. 중간 라인 부문은 사업부제고요. 지원 스텝 부문은 에도크라시 구조, 임시체제 이렇게 됩니다. 에도크라시는 복잡하고 격동적인 환경에 적합한 그런 유형입니다. 에도크라시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써보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전략적 정점 아니죠. 기계적 관리제가 아니고 최고 경영자, 단순 구조, 감독에 의한 조정, 제가 설명드렸죠. 자, 두 번째 봅니다. 핵심 운영, 전문적 관리제 맞고요. 3번의 중간 개선 사업부 맞고요. 지원 참모, 에도크라시.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술 표준화, 그 다음 업무 표준화, 그 다음 산출물 표준화는 각각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표로 필요한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원래 표는 복잡합니다만 보시죠. 제일 왼쪽에 핵심 부분, 그래서 최고관리청, 단순구조, 그 다음에 조정기제, 직접감독, 그 다음 기계적 관료제는 기술구조 부문, 조정기제, 업무 표준화, 전문적 관료제는 운영 핵심, 기술 표준화, 사업부제의 핵심 부분은 중간관리청, 조정기제는 산출물 표준화, 임시체제 핵심 부분은 지원참모, 조정기제는 상호조정.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출제된 문제를 보면 25개 중에서 3문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수로 틀렸다 하더라도 아직 시험 날짜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데요.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봅니다. 지방공기업 그러면 세 가지로 구분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그리고 지방공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간략한 중요한 것만 보면 지방직영기업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요. 지방공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은 공무원 신분이고요. 그리고 지방공사의 경우는 임원들의 경우는 준공무원, 일반 직원들은 회사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자본금을 출자를 하는데요. 필요할 경우는 2분의 1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말고 그 외의 자회에서 출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지방공단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자본금을 출자를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 관리공단, 환경공단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방공기업의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것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적용 대상 사업은 수도 사업 해당이 되죠. 또 자동차 운송 사업 해당이 되죠. 하수도 사업 해당이 되죠. 주택 사업 해당이 되죠. 또 토지 개발 사업도 해당이 되고요. 공업용 수도 사업도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유의해야 됩니다. 주민복지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사업도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기획재정부에서 합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합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합니까? 이걸 구분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안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거기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게 되겠죠. 거기서 하나 지역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입니다. 공공기관 심의위원회가 아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심의위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78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부진하다. 그래서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이 부진해가지고요. 3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민영화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기관장하고 상임이사의 어떤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혹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명권자한테요.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3년 연속 최하 등급 받았다고 해서 민영화해야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자동차 운송사업 아까 된다고 그랬죠? 됩니다. 2번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맞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아닙니다. 맞고요. 3번에 지방공사법인 맞습니다. 4번에 보면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외의자가 출자를 할 수 있지만 지방공사 자본금의 2분의 1 냅니다. 2분의 1 내. 따라서 3분의 1 돼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은 포스트 모더니티 이론인데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포스트 모더니티는 진리의 기준은 맥락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닌 이성을 통해서만 진리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티는 진리의 기준은 맥락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은 모더니티에 대한 설명이지 포스트 모더니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스트 모더니티는 모더니티부터 먼저 볼까요? 모더니티는 이성하고 합리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티는 이성보다는 감성을 선호하고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도 비판합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티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방금 제가 드린 질문이 틀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중요한 것은 파머의 포스트 모더니티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는 이런 상상, 2번 해체, 3번 영역 해체, 4번 타자성. 이 네 가지가 파머가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티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너무 과거의 규칙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요. 해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치는 거예요. 전해 내려오는 어떤 설화, 예를 든다면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설화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영역의 해체입니다. 학문 간의 경계를 파괴한다는 것이고요. 타자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좀 더 도덕적인 타자로 인정해라. 그렇게 될 때 상호 개방적인 인간관이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은 행정은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설화, 해체, 아까 방금 말씀 맞죠? 이번에 보면 인간 이성과 인간 중심적인 관점 아니죠. 인간 중심적인 사고 비판을 했습니다. 틀렸고요. 3번 진리의 기준은 맥락 의존적이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4번에 보면 행정에서의 상상, 해체, 타자성. 아까 파머가 이야기한 상상, 해체, 영역 해체, 타자성.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책 보지 마시고요. 네 가지, 파머의 네 가지. 자, 네 가지 시작하세요. 예,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1호로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문제가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과정설하고 실체설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차이점이 뭔가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히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설하고 과정설 양쪽을 구분해서 한번 적어볼까요? 실체설은 절대선이라는 게 있다. 절대선이라는 게 있다. 즉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을 초월한다. 공익을 사익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뭔지 모르지만 절대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익을 있기 때문에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에서는 관료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과정설입니다.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익 간의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타협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공익을 이렇게 보고요. 국가는 소극적인 역할입니다. 조정자 역할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홉스라든지 벤담 같은 학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한다.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한다. 아니죠. 그것은 실체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보면 실체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실체설은 공익의 미명하에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이 사익과는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보죠. 1번의 과정설은 공익을 충돌하는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 맞습니다. 이번에 실체설에서도 전체 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효용을 개선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실체설에서는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 아까 제가 절대선의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4번의 실체설에서는 적법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 주권 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적법 절차의 준수 강조, 과정설의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과정설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은 소극적 대처 방안입니다. 틀린 내용. 1번의 민감도 분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형 내의 파라미터, 그 해기계수의 여러 개수값들이 달라질 때 대안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 맞습니다. 민감도 분석입니다. 민감하게 변화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맞고요. 이번에 보면 악조건 과정 분석입니다. 최악의 대안은 최선이 아닙니다. 악조건 과정 분석이라는 것은 최선의 대안의 경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요.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분기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건 악조건 과정 분석을 했더니 대안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에 만약에 달라집니다. 그럴 때 대안들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밝힌다. 맞고요. 4번의 가외성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다용도 시설 맞습니다. 틀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은 2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악조건 가정분석은 뭐냐? 최선의 대안은 최악 상황을 강조하고 가정하고 나머지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한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은 기술에 관한 우드워드 연구인데요. 우드워드가 그동안 출제가 좀 뜸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페로 같은 그런 학자에 관한 신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뜸했기 때문에 우드워드 연구를 올해 한번 신경을 써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같이 알아보죠. 우드워드는 기술의 복잡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단일 소량 생산, 다음 대량 생산, 그리고 연속적인 생산 체제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단일 소량 생산은 우리가 맞춤 양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은 전자제품의 생산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속적인 생산체제, 이런 것은 석유 정제 공장,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 소량 생산, 그 세 가지 중에 단일 소량 생산하고 연속적인, 세 번째 말씀드린 연속적인 생산체제,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그렇게 됩니다. 유기적 구조가.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한 대량 생산의 경우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그래서 왜 유기적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냐면 단일 소량 생산하고 연속적인 생산 체제는 작업자 간의 어떤 의사 전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의사 전달 때문에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야 대량 생산은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연구의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조직이 사용하고 있는 조직 기술과 구조 간의 적합성, 효과성은 결정받고요. 2번에 보면 대량 생산 기술 조직은 유기적 구조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 기계적 구조.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면 단위 소량 생산 기술 유기적 구조 맞고요. 연속 공정 생산 기술 유기적 맞고 차이가 나는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은 보름의 기대 이론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죠. 노력, 화살표, 성과, 화살표, 보상 이렇게 됩니다.
노력, 화살표, 성과, 화살표, 보상입니다. 노력이라는 예를 들면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열심히 이제 근무하고 이런 거죠. 성과가 뭐가 됩니까? 근무 성적이 되는 거죠. 근무 성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력에서 성과 화살표 여기에 해당되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성과가 나타나고 다음 화살표가 보상인데 보상은 성진이 해당이 돼요. 여기는 화살표 밑에 수단성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노력, 이건 행동을 가리키는 거고요. 화살표 밑에 기대라고 적으시고 성과는 이제 근무 성적이 되는 거고 성과에서 화살표 밑에 수단성, 보상은 성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보상을 가리켜 우리가 유인가라 그러죠. 성진 같은 거에 얼마나 내한테 유인을 주느냐 유인가라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대, 그리고 두 번째 수단성, 세 번째 유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대라고 하는 건 뭐냐? 노력을 하면 성과로 이어진다. 그 가능성에 대한 어떤 확률이죠. 주관적인 확률이죠. 그래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거 0과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두 번째가 수단성입니다. 성과를 나타내면 보상을 가져올 거다. 그 믿음의 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단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높은 성과를 냈다가 이게 어떨 때는 낮은 보상으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반대로 낮은 보상이면 그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높은 성과를 냈더니 항상 높은 보상이 된다고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수단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유인가입니다. 혹은 유의성이라고도 해요. 보상에 대한 선호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되는 이론이 뭐냐? 핵심이 동기의 강도는 뭐 곱하기 뭐다? 기대 곱하기 수단성 곱하기 유인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의 결정 요인이 아닌 것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자신의 노력이 성과 이어진다 맞고요. 성과 2번에 보상 맞고요. 3번에 보상에 대한 유의성 맞고요. 4번에 보면 그 일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의 강도.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직무 특성 이론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이 맞고요. 4번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14번은 시험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타당성입니다. 내용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 이걸 가리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구성 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타당성 예를 든다면 어떤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국어 담당 교사를 채용하려고 시험을 치는데 만약에 영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 내용 타당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구성 타당성입니다. 이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측정 도구에 의해서 측정된 정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구성 타당성에는 두 가지로 다시 세분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수렴적 타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차별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수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같은 속성을 측정할 때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런 출제가 됩니다. 같은 속성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측정 결과는 수렴해야 된다. 여기 수렴이 나오죠. 그래서 수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같은 속성을 측정할 때는 측정 방법이 다르더라도 측정 결과는 수렴해야 한다. 이게 수렴적 타당성이고요. 차별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속성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서로 다른 차별적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 타당성 보겠습니다. 이 기준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시험 성적하고 본래 시험에서 예측하고자 했던 기준하고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타당성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동시타당성이고 다른 하나는 예측타당성입니다. 이 동시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험 점수하고 인사 평가 점수, 학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측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격자의 시험 성적이 있겠죠. 근데 그 합격자가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성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합격자의 시험 성적하고 그 사람이 입사 후에 기간이 지난 후에 성과를 비교하는 이게 예측타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에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가보겠습니다. 시험 성적하고 업무 수행 실적 간의 상관관계. 시험 성적 업무 실적 간의 상관관계가 바로 기준 타당도가 되겠고요. 나에 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 부합 정도. 아까 제가 그랬죠.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 채용하면서 영어 시험을 치면 안 되겠죠. 그죠? 내용 타당도. 다음에 다에 보면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 부합 구성 타당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의 경우는 기준 타당도 C가 되겠고, 나의 경우는 내용 타당도 A가 되겠고, 다의 경우에 구성 타당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은 직위해제사인데 간단히 정리를 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둘 다 징계는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요. 직권면직은 신분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직위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그리고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쁠 때 해당이 됩니다. 또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 근데 징계 의결은 대상이 중징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징계, 경징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된 자, 그 다음에 적격심사 요구를 받은 고위공무원단의 그 일반직 공무원, 이런 게 이제 직위해제에 속하고요. 직권면직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이 박탈되는데, 다만 파면이나 해임과는 달리요, 퇴직 급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직권면직은 어느 때 형성이 되는가 하면 폐직이 되거나 가원이 될 때 됩니다.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도 복귀를 안 했다든지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라든지,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 적격심사를 했는데 부적격 결정이 날 경우에 직권면직을 하게 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게 1번은 해당이 되고, 2번에 보면 2번은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 복귀하는 자는 직권면직에 해당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은 해당 사유가 됩니다. 16번은 통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글씨하는 것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작성 기준 참고했다. 기초로 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1979년부터 도입을 했었죠. 1979년도 IMF의 그런 기준을 기초로 했습니다. 정부 재정 통계 편람이라는 것의 기준을 맞췄죠. 자, 이번에 보면 금융 공공부문 및 비금융 공공부문의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외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재정에서는 금융적인 성격이 강한 금융성 기금 이런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등의 공공금융기관 제외됩니다. 금융공공기관 제외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단지 이제 국민연금기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보장성 기금은 포함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금융적인 성격이 강한 금융성 기금은 제외되지만, 통합재정에서 제외되지만, 또 외국한 평형기금도 제외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국민연금기금, 이런 거는 사회보장성 기금이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통합재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등의 공공금융기관은 제외가 됩니다. 이번 질문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내부거래, 보증거래 제외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재정 활동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증거래, 내부거래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의 그 회계상의 범위를 한번 설명드리면 일반 회계에다가 포함됩니다. 특별회계 포함되고요. 기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 포함되고요. 그 다음 전대차관 도입분, 이러는 것이 회계상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 중에 세계잉여금 있죠. 이건 결산상 잉여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 맞고요. 4번 질문 보면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 파악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예산의 신축적 집행인데요. 신축적 집행은 언제든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개속비는 경비총액과 연부액에 대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것으로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년 연부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항 입법과목 간의 상호 융통입니다. 그래서 이용은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한정성 원칙 중에 무엇에 예외에 해당되나요? 한정성 원칙 중에서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용하고 전용이 다른데요. 전용은 한정성 원칙 플러스 사전 의결 원칙입니다. 사전 원칙. 따라서 이용은 한 가지예요. 한정성 원칙의 예외인데 전용은 한정성 원칙 플러스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고요. 3번 보면 이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사전 승인은 필요 없으나 기재부 장관의 승인은 그렇습니다. 이체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번의 2월은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 연도 예산 사용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월은 어떤 원칙의 예외인가요? 한정성 원칙의 예외죠. 한정성 원칙 중에서도 무엇의 원칙의 예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비비도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인데요. 예비비는 어떤 원칙의 예외인가요? 한정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한정성 원칙 중에서도 뭐죠? 초과지출 금지 원칙이 됩니다. 초과지출 금지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 중에서 100분의 1 이내라야 되고요.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고요. 예비비를 가지고 공무원들 보수 인상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신축성 유지 장치가 아니다.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신축성 유지 장치가 아니다. 맞습니다.
예산의 배정하고 재배정은 신축성하고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립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신축적 장치에 속한다? 신축성 유지 장치에 속한다? 답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국회 의결은요. 다음 연도 이후에 이걸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연도 이후에 지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다만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 부담하고 관련된 지출,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채무 부담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 자,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신축성 부여 방법이 다른 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1번 예산 2월, 2번 계속비, 3번 예산의 전용, 4번 국고채무 부담행위. 제가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것이고요. 3번의 경우는 시행 방법상 신축성을 부여하는 게 다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신축적 집행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1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은 방금도 언급이 되었지만 예산 한정성 원칙입니다. 여러 원칙들이 있죠. 통일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등등 있는데 사전 의결의 원칙. 가장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한정성 원칙입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한정성 원칙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으니까 간단히 언급드리면요. 세 가지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초과 지출 금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른 각각의 예외 조항이 어떤 게 있는가를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외는 뭐죠? 한 두 가지만 말씀하세요. 이용과 전용이 됩니다. 초과 지출 금지 예외 두 가지 마시죠. 예비비, 추가 경정 예산. 다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여기는 좀 많아요. 5가지가 있는데요. 2월, 계속비, 그 다음에 국고채무 부담행위, 그 다음에 관연도 지출, 그 다음 관연도 수입.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월하고 계속비는 아시고 국고채무 부담행위도 금방 했는데 올해 계약하고 내년도에 지급하는 게 이런 거고요. 관연도 수입은 지난 연도에 관연도 지출 먼저 봐요. 지난 연도에 지출 못한 거 현재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관연도 지출이고요. 관연도 수입은 못 받았던 거 받는 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 보시면 틀린 부분입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제 기능 가장 잘 반영한 거다. 맞습니다. 다음 2번 봅니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외로 이용과 전용 맞습니다. 초과 지출 금지 예외 예비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와 국고 채무 부담 행위도 초과 지출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번은 공무원 승진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다 뜻을 이루시면 공무원이 되시죠. 공무원은 참으로 보람있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이 공무원의 승진제도가 이제 공무원이 되시면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승진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승진이 있고요, 특별 승진이 있고요, 그리고 근속 승진, 이렇게 됩니다. 일반 승진이나 특별 승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근속 승진은 뭐냐면 일정 기간 복무를 하면요, 공무원이 자동 승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되는데요. 5급의 경우는 5급으로 승진 임용할 경우에는 승진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심사를 거쳐서 임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승진 후보자 명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평정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내용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30조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어떻게 평정을 하냐면 근무 성적 평가 점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력 평정 점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100점으로 하는데요. 근무 성적 평가 점수를 90%, 그리고 경력 평정점을 1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변경이 되었어요. 최근에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있습니다.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4급, 5급은 3년 이상, 그다음 6급은 2년 이상, 7급, 8급, 9급은 1년 이상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에 보면 승진 후보자 명부 근무 성적 평정 70이 아니고 90%, 그다음 경력 평정 10% 틀렸고요. 이번에 근무 성적 평가 점수 95%까지 가산 맞고요. 일반직 공무원 승진은 7급은 1년 이상 맞습니다. 다음 7, 8, 9급은 1년 이상이고 6급은 2년 이상, 4급, 5급은 3년 이상 맞고요. 4번에 경력 평정점 5%까지 감산 맞고요.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은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인데요. 니스카넨의 이론에 대한 비판, 예산 극대화 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모형인데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로 생각됩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둬야 어떤 지문에서 약간 출제 방식이 조금 어렵게 이렇게 출제되더라도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좀 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산의 유형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예산의 유형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관청 유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극대화 방식,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산의 유형별로 다 다르거든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유형 첫째가 핵심 예산이에요. 핵심 예산은 뭐냐면 행정기관의 자체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를 말해요. 인건비, 시설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핵심 예산에 해당되는 관청 유형을 전달기관이라고 하고 혹은 집행기관이라고도 해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예로서 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경찰청이라든지 검찰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산 극대화 방식은 어떻는가 하면 이것은 중하위직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하위직 공무원은 핵심 예산의 극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출장비 같은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극대화 동기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유형은 관청 예산입니다. 관청 예산은 방금 설명드린 핵심 예산 플러스 거기에 뭐가 추가되는가 하면 사적 부문에 대해서 지불하는 지출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이전 지출 이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관청 예산, 또 폭이 넓어지잖아요. 해당되는 관청 유형을 우리가 이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혹은 기업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극대화 방식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관청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극대화 동기가 매우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가지고 외부 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보조금을. 그러면 그 고위공무원의 어떤 대외적인 영향력이 높아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직 공무원은 관청 예산의 극대화의 동기가 높다. 세 번째 예산의 유형은 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관청 예산 플러스 다른 기관의 이전 예산. 예를 든다면 지방 교부금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를 전달을 해주면은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집행을 제대로 하는 거 감독해야 돼. 이 관청이 통제기관이라고 합니다. 통제기관. 근데 이 지방교부세 같은 거는 지방으로 다 가는 돈이잖아요. 자기 자체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극대화 방식에 있어서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약하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유형은 초사업 예산입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부처 예산을 가리켜 초사업 예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처럼 관료들의 그 직위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효용은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직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리 이야기해서 고위 관료들의 경우에는 관청 형성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내용과 관련됩니다만은 비금전적인 그런 효용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위 관료들은 이런 그 개선 조직이 있잖아요. 개선 라인에 속하는 개선 조직이 있으면 여러 책임도 져야 되고 통제도 받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싫다는 거죠. 그런 것은 책임지는 기능은 준정부 조직으로 넘기고 자신은 어디로 가느냐? 권력자 옆에 있겠다는 거죠. 권력이 강한 자 참모 기능을 선호한다.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개선에서 벗어나서 소규모의 참모적인 그런 조직으로 가기를 선호한다. 여기 고위 관료들의 관청 형성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에 보면 니스카넨의 모형 비판 맞고요. 2번에 관료들의 효용은 일부분에만 관련 맞고요. 3번에 합리적 관료들은 권력 중심의 접근 맞고요. 4번에 보면 통제기관의 경우는 예산을 선호하지 않죠. 통제기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방교부세 다른 데 주잖아요. 자기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관심이 없죠. 그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은 직무이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설명 틀린 것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장이 국가이임사무의 관리 집행을 게을리한다.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맞고요. 이번에 보면 주무부 장관은 서울시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서울시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서울시장은 주무부 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 소고 제기안이죠. 30일이 아니고 15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무이행명령은 뭐냐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불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할 경우는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을 보면 30일 이내에 소제기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3의 경우에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신청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직무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 위임사무가 됩니다. 위임사무가 되고요. 사유가 어떻냐면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대집행이 가능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불복할 때는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재기할 수 있고 플러스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인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결과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아니죠. 이것은 결과 공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보면 주민소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죠. 만약에 군수를 소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효 투표권자 총수의 몇 이상이 서명을 해야 되나요? 100분의 15 이상입니다. 만약에 광역시장을 소환한다. 100분의 10 이상. 이것도 숫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주민소환은 비례대표 시도의 주민소환의 대상에서 비례대표는 제외죠. 2번 틀린 질문입니다. 3번에 보면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 소환 소송 순이다 이렇게 되는데 틀린 질문인데요. 주민투표는 2004년도, 주민소환은 2007년도, 주민소송은 2006년이니까 순서가 바르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4번에 보면 주민소송은 감사 청구를 전심 절차로 해서 연서를 필요로 하지 않다. 맞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주민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서 필요 없습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맞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포함되는 것은 국가직 공무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반직, 별정직, 그리고 특정직 중에서 외무 공무원, 이런 경우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하고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되는데요. 자,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국가직입니다. 따라서 포함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차관급이잖아요. 따라서 정무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지방직 공무원하고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1번에 보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맞고요. 이번에 고위공무원단은 직무등급제 가급하고 나급으로 운영됩니다. 맞고요. 3번에 별정직 공무원 제외 아닙니다. 국가직, 일반직, 별정직 다 포함되어 특정직 중에 외무공무원도 포함되고요. 다음 4번에 보면 공모 직위는 30% 이내 맞습니다. 개방형 20, 공모 30, 부처자율 50, 20, 30, 50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24번은 징계 내용입니다. 1번부터 보시면 강등은 중징계죠. 그죠? 따라서 보수 전액을 감합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정직도 중징계죠. 따라서 보수 전액을 감하니까 틀렸고요. 3번의 감봉의 경우에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맞고요. 근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감하니까 틀렸고요. 4번에 보면 파면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될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인데요. 파면과 해임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파면의 경우는 퇴직급여를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2분의 1을 감하고요. 5년 미만이면 4분의 1을 감합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도
퇴직급여하고 퇴직수당 달라요. 퇴직수당은 50%를 감액을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해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라든지 퇴직수당의 감액이 없습니다. 다만 금품을 수수했거나 공금을 횡령한 이런 경우는 퇴직급여를 감액하는데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되면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8분의 1을 감합니다. 그리고 퇴직수당도 25%를 감액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4번의 답은 4번입니다. 25번은 전자정보에서 기술결정론하고 사회결정론의 비교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이 들어있는 것. 1번의 기술결정론에서는 정보기술이 조직의 하나의 하위 시스템으로 작용한다 맞고요. 이번에 새로운 정보기술은 빠른 업무 처리 능력을 제공하고 해서 직무를 변화시킨다 주장. 사회결정론적 관점이 아니고요. 기술결정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사회결정론의 주장인데요. 그 다음 줄에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기술의 발달이 규정된다. 맞습니다. 4번의 사회결정론에서는 거시적으로는 사회 권력관계나 계급 구조를 변화시키는 관념 맞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지만 한 3개 문제까지는 문제 3개 정도는 틀렸다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쏟아붓고 있는 이런 여러 높은 열정이 부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